자, 오케이. 어저께 맹점까지 설명을 해주죠. 일단 맹점 위치 보자. 맹점 위치 여기. 여기가 맹점이죠. 그죠? 맹점은 시신경들이 모여가지고 대인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맹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맹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다. 맹점 위치. 일단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맹점은 약간 아래쪽에 치워져 있어요.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걸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 위치가 좀 차이가 있다. 위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이다. 위에서. 그러면 눈이 두 개 보이지? 눈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인다. 이렇게. 오케이. 얘가 수정체가 되겠죠. 수정체. 자, 그 다음에 수정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코이지, 코. 얘가 코. 얘가 뭐가 되고, 귀가 돼. 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어? 뒤통수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제. 빛이 이렇게. 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고, 황반이라고 표현을 했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 맹점은 어디냐면, 맹점은 여기에 존재한다. 맹점은 여기에 존재를 해. 그래서 여기에 시신경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향. 여기 맹점은 방향을 봤을 때 여기가 귀 쪽이고 여기가 코 쪽이고 얘가 무슨 쪽이야? 귀 쪽이겠지. 그래서 맹점이 존재하는 위치는 무슨 쪽에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코 쪽에 존재한다고 표현을 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맹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다. 맹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 그 실험 내용을 지금 바로 설명할 테니까 직사각형의 종이를 준비한다. 직사각형의 종이를 준비하고 종이 위에다가 동그라미 점과 그 다음에 X를 쳐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됐지? 그리고 내가 이 눈으로 여기를 바라볼 거라는 얘기야.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동그라미 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황반으로 들어오겠지. 그 황반에 있는 C세포가 시신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여기로 옮겨지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DNA가 되겠지. 그럼 DNA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판단하겠지. 아, 동그란 점이 있네라고 판단하겠지. 그 다음에 X라는 정보야. 이 X라는 빛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망막 부분에 찍힌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망막 부분에 있는 C세포가 이 정보를 받아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 시신경이 맹점을 통해서 어디로? DNA로 그 정보를 줄 거라는 얘기지. 그럼 DNA는 동시에 동그란 정보와 X라는 정보를 동시에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DNA는 두 가지 점이 전부 다 보인다라고 판단할 거라는 얘기야. 대신에 뭐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일 거냐면 이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그란 점이 X라는 점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이겠지. 얘는 약간 흐릿하게 보일 거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약간 뒤쪽으로 밀 거야. 이 종이를 약간 뒤쪽으로 민다.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수정체로부터 거리를 약간 떨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 점, 여기는 X라는 점이 되겠지. 그지? 그럼 동그라미 점에 대한 빛의 정보는 그대로 황반에 비칠 것이고 이 정보는 그대로 대대로 가겠지. 역시 대뇌는 아, 동그란 점이 보이네? 라고 판단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X라는 지점에 대한 빛의 정보는 이렇게 오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역시 망막에 있는 C세포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대뇌 역시 이 지점에서도 동그란 것과 뭐가 보인다. X가 둘 다 보인다라고 판단하겠지. 그 다음에 종이를 좀 더 멀리 밀 거야. 좀 더 멀리 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 점, 여기는 X라는 점. 그럼 동그라미 점에 대한 빛의 정보는 그대로 황반에 비춰서 정보가 대뇌로 들어가서 아, 동그란 게 보이네? 라고 판단할 것이고 X라는 점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찍혀버린다면 맹점에 찍혀버린다면 이 맹점에는 C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정보가 되버리겠지. 그러면 대뇌는 뭐에 대한 정보가 받냐면 동그라미 점에 대한 정보가 받고 X라는 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상황에서는 대뇌 판단에서 뭐만 보인다는 얘기야? 동그란 것만 보인다는 얘기죠. 됐지? 이걸 통해서 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맹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맹점의 위치는 어느 쪽에 있다는 거? 코 쪽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이 종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중간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맹점에 찍히는 순간 이게 사라질 때가 보인다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해. 이렇게 직접 실험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을 반대로 볼게. 이 종이를 뒤집어가지고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점 찍었다. 다시 한번 할게. 그럼 이 X라는 대한 정보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뒤로 밀어요. 좀 뒤로 밀면 이렇게 찍혀가지고 X가 여기에 찍히겠지.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좀 더 밀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더 올렸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들어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X라는 점에 대한 정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중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생기지는 않더라는 얘기지. 왜?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맹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뭐의 위치를, 맹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 된다고. 실제 미래로 기출문제도 나온 내용이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 나오면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실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망막에 따른 C세포들의 위치를 또는 C세포들의 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다. 현재 X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범위냐면 망막의 범위이다. 망막의 범위. 망막의 범위를 각으로 해결하는 각으로. 현재 황반을 중심으로 여기서 약 몇 도를 벌렸을 때 80도를 벌렸을 때 여기서 몇 도를 벌렸을 때 80도를 벌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의 범위라 생각하면 된다. 망막의 범위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 범위를 여기다 펼쳐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를 영도라고 그랬다. 영도란 뜻은 여기는 정확하게 무슨 반 지점이라는 얘기다. 황반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황반 주변의 망막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Y축은 C세포의 분포이야. C세포의 분포. 그럼 C세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원주세포와 간장세포가 있고, 원주세포는 특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황반에 집중되어 있다. 간장세포는 황반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원주세포의 분포율을 그려봐라 그러면, 원주세포는 여기는 양이 굉장히 적을 것이고, 어디에? 황반 쪽에 원주세포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됐지? 이것은 무슨 세포에 대한? 원주세포에 대한 망막에 따른 C세포의 분포율을 따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간상세포는 황반 쪽에는 적고, 황반 주변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상세포의 분포율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는 무슨 세포? 간상세포야. 이제 간상세포는 황반 쪽에는 많이 없고 황반 주변의 망막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청구서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현재 여기 부분은 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뭐가 C세포가 아예 존재하는 지점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지점이 정확하게 무슨 점이 된다는 얘기야? 맹점이 된다는 얘기지. 맹점은 C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보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는 무슨 쪽이 되는 것이고 코 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무슨 쪽이 되겠어? 귀 쪽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저 그림을 그냥 이 그래프로 해석했을 뿐이라고 하네. 됐죠?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너희들 교재에 몇 페이지인가? 33쪽인가? 35쪽에 중간에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지? 됐지? 나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반대로 그렸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자. 원추세포별 빛의 흡수율. 원추세포별 빛의 흡수율에 따른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DNA가 다양한 색깔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할 테니까. 그치? 일단 여기 빛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빛 중에서 무슨 광선이 되겠어? 가시광선이 되겠어. 가시광선. 그 다음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보자. X축을 보게 되면 무슨 파장이라 적어놨냐면 빛의 파장이라 적어놨어. 빛의 파장. 어저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때 이때 빛은 뭐가 되는 것이고 가시광선이 되는 것이고, 가시광선을 뭐에 따라 분류시키게 되면 파장에 따라 분류시키게 되면 너희들이 보는 빨주, 노초, 파란, 포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랬지. 그 색깔을 빛의 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장에서 이렇게 해요. 여기 가면 파장이 뭐해진다는 얘기고 길어진다는 뜻이고, 파장이 이렇게 가게 되면 파장이 뭐한다는 뜻이다? 짧아진다는 뜻이다. 그렇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무슨 색이 가까워지고 보라색이 가까워지고, 가시광선의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무슨 색이 가까워진다? 적색 또는 무슨 색이? 붉은색이 가까워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지점 뭐가 될 것이고 주황색 파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색 파장이 될 것이고 노란색 파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무슨 파장이 되겠니? 녹색 파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무슨 파장이 될 것이고 파란색 파장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은 파장별로 이렇게 색깔들이 다 구분이 됐다는 거지. 뭐 중간에 여기 색깔 또 있는데 그 색깔이 없으니까 아무리 준 거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원추세포의 종류가 세 가지겠다 그랬지. 저건추세포, 노건추세포, 청원추세포. 각각의 원추세포들한테 다양한 파장을 비춰줬을 때 그 파장에 해당되는 빛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그래서 여기 Y축은 그 빛을 흡수하는 정도라 그래가지고 무슨 도라 표현을 한다? 흡광도라 표현을 한다. 그리고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 현재 청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빛에 대한 흡광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무슨 세포? 청원추세포에 대한 그래프이다. 자, 청원추세포한테 보라색 파장을 비춰줘요. 청원추세포한테 보라색 파장만 비춰주게 되면 청원추세포는 빛을 얼마만큼만 흡수한다는 얘기야? 이만큼만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치? 청원추세포는 보라색 파장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흡수한다는 뜻이야. 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만약 청원추세포가 내 몸에 2천만 개 있다 가정할게. 내 몸에 2천만 개 있으면 2천만 개의 청원추세포한테 동시에 보라색 파장을 비춰주게 되면 모든 청원추세포가 저기에 다 빛에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만 개만 반응한다는 뜻이야. 그치? 그치? 그러면 청원추세포에 대한 이 빛에 대한 흡수에 대한 정보가, 이 정보가 DNA로 가게 되면 DNA는 이거를 무슨 색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야? 보라색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치? 청원추세포의 빛의 흡수율에 대한 정보가 DNA로 가게 되면 DNA는 그것을 보라색으로 판단한다.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 과정 들어갈게. 노건추세포다. 노건추세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노건추세포 이렇게. 이건 무슨 세포? 노건추세포. 노건추세포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의 파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건추세포. 저건추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저건추세포. 그리고 해석을 할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원추세포들한테 노란색의 파장을 비춰줬어요. 노란색의 파장에 가시광선만 비춰주게 되면 무슨 세포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청원추세포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지. 대신에 뭐가 반응을 하냐면 노건추세포하고 저건추세포가 반응하는데, 이때 노건추세포는 얼마만큼 해? 노건추세포는 이만큼을 반응하는 것이고 저건추세포는 이만큼을 반응한다는 뜻이 그지? 대체 그러면 노건추세포에 대한 빛의 흡수에 대한 비율과 저건추세포에 대한 빛의 흡수에 대한 비율이 동시에, 이 정보가 동시에 어디로 가게 되면 DNA로 가게 되면 DNA는 이 각각의 세포로부터 받아진 빛의 흡수율에 대한 비율을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무슨 색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게 노란색으로 판단해 버린다. 그래서 DNA는 색깔을 판단할 때 저건추, 노건추, 청건추 세포로부터 각각 빛에 대한 흡수율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뭘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야. 색깔로 판단하겠다는 뜻이 되겠지.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녹색 볼게. 녹색의 파장을 비춰줬어요. 녹색의 파장을 비춰주게 되면 이때는 몇 가지 세포가 동시에 다 반응한다는 얘기야. 세 가지 세포가 동시에 반응을 하는데, 이때 청건추 세포는 이만큼만 빛을 흡수하게 되고 저건추 세포는 이만큼만 빛을 흡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건추 세포는 이만큼의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지. 세 가지 원추 세포에 대한 빛의 흡수율에 대한 정보가 DNA로 가게 되면 DNA는 이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판단해가지고 뭘로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야? 녹색으로 판단해 버린다고.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저건추세포나 노건추세포나 청원추세포에서 빛의 흡강도에 대한 비율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건추세포가 저건추세포가 빛을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받아들여진 빛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각각의 비율이 DNA로 가면 DNA는 그것을 뭐지? 다양한 색깔을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과정 보면서 해석을 할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색깔 중에서 무슨 색이 나타나지 않냐면 흰색이 나타나지 않지, 흰색.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가끔 흰색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거든. 흰색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1학기 때입니다. 배웠다시피 모든 빛의 색깔을 전부 다 합쳐버리게 되면 무슨 색이 된다 그러니? 흰색이 된다 그러지, 그지? 그래서 흰색을 원추세포한테 비춰준다는 얘기는 모든 색깔의 파장을 여기다가 다 비춰주겠다는 얘기지. 모든 색깔의 파장을 여기다 다 비춰주게 되면 저건추세포, 노건추세포, 청원추세포는 전부 다 반응할 것이고 이 전부 다 반응한 이 비율이 DNA로 가게 되면 DNA는 그것을 무슨 색으로 판단해버린다? 흰색으로 판단해버린다. 그치? 현재 여기서 형광등에서 나오는 색깔이 바로 흰색이지. 여기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파장이 다 뭐있다는 얘기야? 섞여있다는 얘기고 이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저건추세포부터 청원추세포를 전부 다 반응시켜버리고 이 전부 다 반응된 정보가 DNA로 가게 되면 DNA는 그걸 무슨 색으로 판단한다? 흰색으로 판단한다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검은색에서 검은색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니? 검은색은 내 눈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 DNA가 느끼는 현상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현재 칠판 주기를 보면 여기 검은색이지, 검은색이 형광등에 빛에 비춰지지. 형광등에 빛에 비춰지게 되면 이 검은색 부분은 이 빛을 반사시키지를 못하고 다 뭐 시켜버려? 흡수시켜버리지. 그럼 여기서는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들어온 빛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전혀 자극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저건추, 노건추, 청원추 세포가 전부 다 반응하지 않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에 대한 정보가 DNA를 전혀 가지를 못하겠지. 그럼 DNA는 빛에 대해 전혀 판단을 못해버리고 그 상황을 DNA는 무슨 색으로 판단해버린다는 얘기야? 검은색으로 판단해버린다고. 그래서 검은색이 나타나는 이유는 청원추 세포가 전부 다 반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해. 어쨌든 그렇고 이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바로 풀어보자. 관련된 문제. 자, 미래를 보면 97쪽 있어요. 97쪽에 14번 볼게. 97쪽 14번. 자, 97쪽에 14번 보면 이와 관련된 그래프가 있지. 이와 관련된 그래프. 그렇지? 자, 거기서 간상세포에 대한 빛의 흡수율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간상세포는 그냥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냥 조진 것이고 거기 보면은 청원추세포, 노건추세포, 저건추세포가 있지. 그지?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게. 기억. 어두운 곳에서는 간상세포에 의해 색을 구별할 수 있다. 이미 다 외웠듯이 간상세포는 색 구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니은 노란색은 노건추세포와 저건추세포가 함께 작용해야 감지된다. 여기서 봤듯이 노란색의 파장이 감지가 되려면 무슨 세포하고 노건추세포하고 무슨 세포가 저건추세포가 동시에 반응을 해주고 이 정보가 DNA로 가야지만이 DNA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무슨 색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야? 노란색으로 판단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 사물이 검게 보이는 거다. 사물이 검게 보이는 거는 세 가지 원추세포가 모두 빛을 흡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 가지 원추세포가 전부 다 빛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흡수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DNA로 가지 않고 DNA는 빛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색으로 판단해버린다고? 검은색으로 판단한다고. 됐지? 반면에 흰색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원추세포가 전부 다 100% 반응했을 때 이 정보가 DNA로 가게 되면 DNA는 그때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판단하게 된다. 됐지? 이렇게? 그럼 그 내용이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대한 마지막 내용. 간상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광화학 반응인데 이건 역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되는 그래프이다. 무슨 세포? 간상세포네. 원추세포가 아니라 간상세포야. 그래서 간상세포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간상세포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 핵이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 시신경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이렇게 시신경. 여기는 간상세포. 됐지? 자, 간상세포가 실제 빛을 흡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빛을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단백질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물질을 뭐라 그랬다? 로놉신이라고 그랬지? 참고로 로놉신은 이 안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마치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듯이 간상세포 내부에도 이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 로놉신이 바로 무슨 강선은? 가시광선에 대해서 반응하는 놈이다. 가시광선이 들어와요. 이렇게. 가시광선이 간상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빛에 반응을 해가지고 로놉신이 곧바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분해되기 시작을 한다. 빛을 받아가지고 분해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됐지? 일종의 물질에서 과정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로놉신이 분해가 돼요. 로놉신이 분해가 되면 두 가지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어떤 물질로? 옵신이라는 물질과 어떤 물질로? 레티넨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지. 이렇게. 레티넨.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것을 분해가 되게 되면 로놉신이 분해가 되게 되면 로놉신 안에 저장되어 있던 뭐가?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면 이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무슨 신경을 자극하는? 시신경을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 에너지가 시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시신경은 뭐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이고 빛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이고 이 정보가 어디로 가게 되면 DNA로 가게 되면 DNA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뭐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야. 판단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지. 여기서 원리는 로놉신이 분해돼가지고 방출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시신경을
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이 시신경이 이 정보를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대뇌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빛이 계속 비춰져요. 빛이 계속 비춰져 버리게 되면 로놉신의 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당연히 감소하겠지. 계속 분해돼 버리니까. 그러면 A의 양이 계속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의 양이 여기서 완전히 뭐 할 때가 있어 버릴 수도 있겠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 버릴 수도 있겠지. 로놉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면 빛이 들어오더라도 이 빛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이 빛에 대한 정보를 대인한테 주지 못하게 되고 그럼 대인은 앞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해된 로놉신을 다시 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합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야 끊임없이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분해된 놈들은 다시 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야. 합성시켜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참고로 이때 분해되는 속도와 합성된 속도가 약간 차이가 생기는데 이때 분해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분해된다. 그래서 어떻게 분해된다? 일시적으로 분해된다고 그러고 합성되는 속도는 A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성된다? 서서히 합성된다고 표현을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빛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야.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분해량이 합성량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야. 많을 거라는 얘기지. 빛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이야. 빛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분해량보다 무슨 양이 많을 수 있어? 합성량이 많을 수 있다고. 됐지? 물론 이런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상황에 따라서 분해량과 합성량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는 좀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다 설명해 볼게. 현재 내가 무슨 상황에 있다? 밝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밝을 때. 내가 밝은 상황이야. 밝은 상황에서는 간상세포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분해량이 뭐보다 합성량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야? 많은 상황이 되겠지. 그 과정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로놉신의 무슨 양이? 분해량이 무슨 양보다 많은 상황이다. 로놉신의 무슨 양보다 합성량보다 뭐한 상황? 많은 상황이 되겠지. 그치? 로놉신의 분해량이 로놉신의 합성량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로놉신의 전체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전체량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치? 분해량이 감소량보다 합성량보다 많기 때문에 로놉신의 전체량은 점차 뭐한다? 감소하게 된다. 로놉신이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로놉신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이것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뭐해진다는 뜻이냐면 둔감해진다는 얘기지. 로놉신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충분한 양의 빛에 특별히 많이 분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뭐한다? 둔감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대체 반면에 내가 어두운 상황이야. 어두울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로놉신의 분해량보다 로놉신의 합성량이 훨씬 뭐할 때야? 많을 때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로놉신의 전체량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로놉신의 전체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은 빛에 대해서 뭐해진다는 얘기냐면 민감해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서 빛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뜻은 역치값이 뭐한다는 얘기고 증가한다는 뜻이고 빛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얘기는 역치값이 뭐한다는 얘기다.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로놉신의 합성량이 많아지면서 빛에 대해서 민감해지지만 밝을 때는 로놉신의 전체량이 감소하면서 빛에 대해서 뭐해진다는 얘기야? 둔감해진다는 얘기지. 이 현상을 이용해서 무슨 수능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돼? 명수능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되지. 명수능. 처음에 내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막 나갔을 때는 굉장히 눈부시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눈부심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지. 그 말은 빛에 대해서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둔감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는 순간은 앞이 전혀 보이질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빛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민감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무슨 수능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암수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간상세포에 무슨 값을 감소한다는 거? 역치값을 감소하고 밝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 간상세포에 무슨 값이 증가하는 거? 역치값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치?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지? 이와 관련된 좀 넘어가면 106쪽에 13번을 봐라. 106쪽에 13번. 오케이. 됐지? 자, 시간에 따른 C세포의 역치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시간에 따른 C세포에 현재 내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지. 어두운 곳에 들어간 이후 시간이 지나니까 각 C세포들의 역치값이 뭐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야. 감소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지. 그지? 됐지? 어떤 C세포는 역치값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데 어떤 C세포가 역치값이 조금만 감소를 하지. 됐지? 일단은 이거를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역치값은 어디가 커? A가 크기 때문에 A는 무슨 세포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원추세포가 되는 것이고 A는 뭐가 되겠니? 간상세포가 되겠지. 이때 간상세포나 원추세포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역치값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 역치값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계속 뭐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로놉신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이렇게. 됐지?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문제 안 되겠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또 빠르게 풀어볼게. 쭉 앞으로 넘어와서 95쪽에 4번 보자. 95쪽에 4번. 로놉신의 양과 옵신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로놉신의 양과 옵신의 양. 됐죠? 자, 현재 4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 거기 동그라미 기억 상황 있지? 동그라미 기억 상황. 햄스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검은 상자에다 집어넣어 버렸지. 그죠? 그럼 햄스터를 검은 상자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기억 상황은 무슨 상황에다가? 어두운 상황에다가 지금 햄스터를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지. 그럼 어두운 상황이 되게 되면 햄스터 같은 경우는 로놉신의 양과 뭐의 양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옵신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지. 어두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합성량이 뭐보다? 분해량보다 많기 때문에 합성량이 많기 때문에 로놉신의 양이 뭐하게 되는 것이고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옵신 양이 뭐하게 되겠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이 양 뭐하고 줄어들고 이 양 뭐하겠니? 증가하겠지. 그럼 기억 상황에서 이 전체 값은 뭐 할 거라는 얘기야? 감소할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니은 상황이다. 니은 상황은 햄스터를 다시 밝은 상황으로 나오겠지. 밝은 것으로 햄스터를 두게 되면 햄스터에 로놉신의
양과 역시 무슨 양을? 옵션의 양을 비교하게 되면 밝은 곳에서는 분해량이 많기 때문에 옵션 양은 뭐하겠니? 오히려 감소하고 이것의 양은 뭐하겠어? 증가하겠지. 이것의 양은 뭐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이것의 양은 뭐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의 전체값은 뭐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무슨 값이 크다는 얘기야? 이 값이 훨씬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 되지.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글을 보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과정이지. 자율신경을 통해서 가는 교감신경은 나는 부교감신경을 통했지. 가를 통해 명령 들어가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나를 통해 명령 들어가면 동공의 크기가 뭐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리고 이것을 조절 중추는 어디라는 거? 중뇌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됐지? 자, 이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가 94쪽에 바로 94쪽에 바로 어디 나와있다? 1번 문제 수능 문제 나왔지? 94쪽 1번 수능 문제 보기 1번 봐. 보기 기억. 구간 1에서 망막의 간상세포 내에서 로놉신의 양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물어보고 있지. 로놉신의 양. 이래 상황 같은 경우는 현재 동공의 길이가 뭐 해주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동공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 주변에 빛의 양 많을 때야 적을 때야? 많을 때가 되겠지. 그럼 간상세포 내에서는 빛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지. 많이 들어오니까 뭐의 양이 감소하고 있겠어? 로놉신의 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응용해가지고 수능 문제에서 작년에 바로 나왔다는 뜻이 되겠지.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눈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마무리된다. 자, 그 다음에 귀에 대한 내용 들어가죠. 귀. 자, 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감각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무슨 감각기를 가지고 있냐면 평형 감각기를 가지고 있다. 평형 감각기. 그 다음에 무슨 감각기도 가지고 있냐면 청각기도 가지고 있지. 청각기. 됐지? 일단은 감각기에 대한 구조는 머릿속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에 대한 구조를 빠르게 그려보자. 귀에 대한 구조 이렇게. 현재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귀가 아니라 귀의 일부를 보고 있는 거지. 이 귀의 일부를 무슨 바퀴로 표현한다? 귓바퀴로 표현하겠지. 귓바퀴 안쪽으로 보게 되면 구멍이 있지. 이 구멍을 타고 쭉 타고 가요. 쭉 타고 가게 되면 뭐가 존재한다? 얇은 막이 존재하고, 이 얇은 막을 뭐라 표현한다? 고막이라 표현한다. 고막 뒤쪽 보게 되면 세개뼈같이 세개뼈. 세개뼈가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존재한다. 세개뼈 이렇게. 이 세개뼈를 무슨 뼈라 표현한다? 청속골이라 표현한다. 청속골 뒤쪽에는 달팽이 모양의 관이 있고, 말 그대로 달팽이 좀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관이라 표현한다? 달팽이 관이라 표현한다. 지금 그려준 게 무슨 귀다? 청각귀다. 됐지? 지금 그려준 게 청각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평형 감각귀 들어갈게. 평형 감각귀는 여기 위쪽에 뒤쪽에 이렇게 고리 모양의 형태의 귀관이 있다. 고리 모양 형태. 이 고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반 정도의 고리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무슨 고리를 한다? 반고리관이라 한다. 그 다음에 반고리관과 청속골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하나, 그 다음에 좁은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개의 공간을 무슨 기관이라 표현한다? 전정기관이라 표현한다. 이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바로 무슨 기관? 감각기이다. 평형 감각기이다. 됐지? 자, 다음 나머지 세 번째 구조. 고막과 청속골 사이. 고막과 청속골 사이에는 길게 연결되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은 무슨 탁교관이라 한다? 유스탁교관이라 그러지? 유스탁교관을 쭉 따라가요.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 뭐가 연결되지 뭐? 됐지? 여기 연결부를 여기다 설명해볼게.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자. 사람 얼굴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있어?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코. 이렇게 해가지고, 코와 입이 또 만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뭐가 있어? 귓바퀴.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 고막, 그 다음에 청속골, 그 다음에 달팽이가, 그 다음에 전정기가, 그 다음에 반고리가, 전정기가, 유스타교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치? 여기가 가끔 열렸다가 뭐 했다가 닫혔다는 반복한다는 얘기지. 여기가 열리고 닫히면은 여기 있는 기체와 여기 있는 기체가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섞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유스타교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나눠보자. 귓바퀴에서부터 고막까지를 귀의 바깥쪽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고 웨이라고 그러고, 고막에서부터 청속골까지 뭐라 그래?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중이라고 그러고, 여기 안쪽으로 뭐라 표현을 한다? 네이라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거. 유스타교관은 여기 있는 목 부분에 연결되지. 목 부분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기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 유스타교관은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이다? 기체 상태다. 기체 상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달팽이가, 전정기가, 방울이가 이 세 가지 기관은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단 뭐하고는 연결되지 않다. 유스타교관은 연결되지 않아요. 중간에 완전히 끊겨 있어요. 달팽이가, 전정기가, 방울이가는 전부 다 연결돼 있고, 여기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액체가 들어가 있다. 액체. 여기는 기체, 여기는 액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달팽이가, 전정기가, 방고리가는 전부 다 액체가 들어가 있고, 이때 액체를 무슨 액이라고 표현하냐면 림프 액이라 한다. 그렇죠? 결국 림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달팽이가 아니라 전정기가 아니라 방고리가 아니라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 무슨 가중의 일부 종류였다는 얘기야? 림프간의 일부 종류였다는 얘기지. 이 림프간의 일부 종류를 가지고 무슨 기로서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감각기로서 활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여기는 분명히 액체가 차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 유스타교관에 가볼게요. 유스타교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닫혀있어요. 평상시에 닫혀있어요. 그럼 평상시에 살짝 열렸을 때는 여기 기체하고 여기 기체 섞였겠지. 그럼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은 서로 뭐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어? 똑같겠지, 그지? 즉,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대기압, 여기서 미는 힘, 이 미는 힘이 평상시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고막은 한쪽으로 치쳐지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급상승을 해. 하늘로 급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 압력이 점점 뭐해지? 줄어들지? 대기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뭐해지는 꼴이 돼? 높아지는 꼴이 되지? 그럼 고막은 사정시 뭐 해버리겠니? 밀어버리겠지? 그럼 뭐의 기능을 제한시켜버려? 고막의 기능을 제한시켜버리겠지? 그럼 무슨 게? 청각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 서로 뭐해줄 필요가 있다? 맞춰줄 필요가 있지? 이때 맞춰주는 방법. 여기에 있는 연관을, 여기에 있는 공간을 뭐해주게 되면 닫혀있던 공간을 다시 열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 압력 낮겠지? 기체가 뭐 하겠어? 빠져나와버리겠지?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서로 뭐해진다는 얘기야?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스타키오관의 역할은 외부와 내부에 무슨 압력을 조절해준다? 기체의 압력을 조절해줌으로써 전체적인 청각기를 보호해줄 역할을 해주지. 그래? 그치? 정확하게는 유스타키오관은 어디와 외위와 어디와 중위와의 기체의 압력을 조절해준다고 표현을 한다. 가끔 예전에 많이 장난쳤던 게 유스타키오관은 중위와 내위의 압력을 조절한다. 애들이 많이 걸려들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 어디하고 외위하고 중위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유스타키오관 뭐 내용이
내용이 워낙 쉬워서 수능 문제나 거기서는 내지도 않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고리관 전전기관이다. 중요한 게. 자, 지금부터 전전기관 중, 방고리관하고 전전기관 중에서 방고리관의 역할부터 들어가자. 방고리관은 동그랗게 생겼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 생긴 모양을 따가지고 생각하면 돼. 방고리관은 내 몸에서 무슨 감각을 담당한다? 회전 감각을 담당한다. 내 몸이 도는 정도를 판단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고리관은 하나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확대를 시켜가지고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서 또 약간 머리를 써야 되지. 방고리관 이렇게 방고리관. 그 다음에 여기를 뭐가 차있다? 액체가 차있다. 이때 들어간 액체를 뭐라 한다? 림프를 한다. 림프. 그 다음에 방고리관 한쪽 끝을 보게 되면 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무슨 뭐가 있다? 강강모가 있다. 이 강강모가 액체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강강모가 흔들흔들 한다는 얘기지. 액체가 이렇게 밀어주면 강강모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액체가 이렇게 밀어주면 강강모가 이렇게 치워진다는 얘기야. 이 강강모의 흔들림을 받아주는 감각세포가 바로 뒤에 연결되지.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이것의 흔들림을 받아주는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 감각세포야. 참고로 방고리관이나 전전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세포에는 따로 별칭이 없어. 예를 들면 눈 같은 경우는 감각세포에다가 C세포라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여기는 그한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냥 감각세포라 불러주면 된다. 그럼 감각세포 뒤에는 무슨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이 감각신경이 여기서 받아준 정보를 가지고 어디로 그 정보를 전달시키냐면 소뇌로 그 정보를 전달시키겠지. 그죠? 현재 감각모가 어느 쪽으로도 전혀 치우쳐지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액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럼 소뇌는 이때 감각모가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현재 돌지 않고 머리에 있다고 표현한다. 정지해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내가 무슨 상황이야?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관이 다 멈춰있기 때문에 감각모가 한쪽으로 전혀 치우쳐지지 않고, 이 정보가 손으로 가게 되면 손에는 전혀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하고 있네? 정지하고 있네라고 판단한다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정지를 하고 있다가 내가 급회전을 시작을 하자. 급회전. 내가 갑자기 확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방고리관이 이쪽 방향으로 급회전을 시작한다고 할게. 급회전. 그럼 방고리관이 돌면 방고리관하고 감각모는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감각모도 동시에 같이 뭐하겠어? 같이 돌아버리겠지. 그렇지? 그런데 안에 존재하는 거는 액체지. 이 액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기관이 확 돌더라도 이 안에 있는 액체는 처음부터 같이 돌아가지는 않지. 그대로 그 상태를 뭐 하려고 그래? 유지하려고 그러지. 이 현상을 두 글자 뭐라고 그래? 관성이라고 그러지. 방고리관을 도는데 안에 있는 액체는 가만히 있다는 얘기야. 즉 감각모도 같이 이 액체 안에서 올라가 버리지. 올라가는데 액체가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이 액체가 나름 저항성에 가져버리지. 그럼 감각모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휘어져 버린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급회전하게 되면 안에 있는 액체의 저항으로 인해서 감각모가 이렇게 휘어져 버린다고 해.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 회전 방향과 그다음에 무슨 방향? 감각모가 휘어지는 방향 많이 물어보지. 그렇지? 그렇지? 어찌됐든 감각모가 휘어지게 되면 이 정보가 어디를 통해서? 손을 통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손에는 급회전했을 때 손에는 이때는 뭐라고 판단하겠어? 나는 이제 뭘 하고 있네? 회전을 하고 있네라고 판단하겠죠. 그래? 급회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 그 다음 과정. 자, 그 다음 과정이야. 내가 급회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돌아요. 미친 것처럼 계속 돌아. 끊임없이 돈다.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냐면 등속도로 돌 거야. 등속도 회전할 것이다. 내가 계속 똑같이 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방고리관이 도는 속도를 V를 하자. 방고리관 도는 속도. 그다음 방고리관과 연결되는 감각모 있겠지? 그럼 감각모도 똑같이 연결됐으니까 얘도 매세 속도 돌기 시작하겠어. V라는 속도 돌겠지. 이 속도나 이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얘가 급 회전했을 때는 액체가 처음에는 돌지 않지만 계속 돌리다 보면 안에 있는 액체들이 이제 점점 뭐 하기 시작을 해? 돌기 시작을 하지. 그러면 내가 등속도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에 있는 림프에 뭐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제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럼 동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감각모가 도는 속도나 방고리관이 도는 속도나 안에 있는 액체가 도는 속도는 전부 다 속도가 뭐해지게 된다? 똑같아지게 된다. 그치? 자, 그리고 현재 이 노란색 감각모야. 이 노란색 감각모고 이 주황색이 림프 얘기야. 얘가 도는 속도와 얘가 도는 속도 서로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 똑같은 속도로 돌아. 똑같은 속도로 도니까 감각모는 이 액체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짐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다는 얘기지. 감각모는 전체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이 정보가 감각세포를 통해서 무슨 신경을 통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역시 그 정보 어디로 가겠니? 손으로 가겠지. 그럼 손에는 감각모가 전혀 치우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 손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려. 회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분명히 뭐 하고 있는데? 회전하고 있는데 감각모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손에는 뭐 하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버린다고 해. 그렇지? 자, 그 다음 과정이야. 내가 돌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할 거야? 갑자기 정지할 거다. 급정지할 거야. 급정지할 것이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볼게. 그러면 방고리가 멈췄지? 그럼 방고리관과 연결된 모두 멈춰버리겠어. 감각 모두 멈춰버리겠지? 그런데 기존에 액체는 계속 돌고 있었지? 액체는 계속 돌고 있었는데 애들 기관이 멈춘다 하더라도 액체가 갑자기 동시에 멈추진 않지? 액체는 순간적으로 계속 뭐 하기 시작을 해? 돌기 시작을 하지? 액체가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감각모가 어느 쪽으로 휘어져 버려? 이쪽으로 휘어져 버리겠지? 이쪽으로. 됐지? 그러면 이 정보가 무슨 신경 통해서? 감각신경 통해서 정보가 감각세포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신경 통해서? 감각신경 통해서 이 정보가 어디로 가게 되냐? 손으로 가겠지? 그럼 손에는 이때 어떻게 판단해버리냐면 감각모가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정보가 손으로 가게 되면 손에는 뭐 한다고 표현해버려? 회전한다고 표현해버리지? 나는 분명히 뭐 했는데? 멈췄는데 손에는 회전한다고 표현해버린다고. 그치?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현재 등속도 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때 되뇌는 뭐라고 판단하고 있을까? 회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겠지. 왜? 내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시각의 정보를 통해서 DNA가 그 정보를 받게 되면 시각 정보를 통해서는 분명히 뭐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 회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그런데 이때 손해는 뭐 하지 않다라고. 회전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버리지. 서로 두 정보가 뭐 하지 않아? 일치되지 않아 버리지. 손해와 DNA가 일치되지 않게 되면 내 몸에서 이상 증상이 생기는데 어떤 이상 현상이 생기냐면 뭐가 생긴다? 멀미가 생긴다.
오버하이트 생긴다고 해. 쉽게 얘기하면 오버하이트가 쏠린다고 그러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외국에 현재 여기서는 나는 멈췄지? 근데 손해는 뭐라 판단하고 있어? 회전을 하고 있다 판단하지? 이때 걔네는 뭐라 판단하고 있어? 시각 정보를 통해서 분명히 뭐 한 걸 알고 있어. 정지됐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 그지? 그치? 분명히 여기는 정지되는데 손해는 회전하고 있어요. 이 역시 정보가 뭐해? 일치하지 않지? 이 일치되지 않는 정보가 장시간 가게 되면 역시 나에게 이상충으로 뭐가 나타난다? 멀미가 나타난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멀미가 나타나는 이유, 걔네가 판단하는 내용과 손해가 판단하는 내용이 서로 뭐 했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뭐가 멀미가 생긴다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방고리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방고리간에서 강강모를 휘어지게 하는 원인은 결국 안에 있는 림프액 때문에 그렇지. 림프액이 무슨 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관성 때문에. 그래서 회전감각인 방고리간의 적합자극은 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관성이라고 표현하지. 관성. 그렇지? 이 관성을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가지고 방고리간이 회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는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전정기간 들어갈게. 전정기간은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무슨 감각이냐면 기울기 감각이다. 기울기 감각, 그치? 내 몸이 중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 기울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전정기관이야, 그치? 그래서 전정기관은 지금 하나 확대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전정기관은 하나를 뜯어가지고 확대시켜볼게. 그럼 전정기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정기관 내부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역시 털이다, 털. 이 털은 역시 무슨 털이냐면 강강모를 한다, 강강모.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뭘로 차있겠니? 액체로 차있지, 액체로 차있고, 이 액체를 역시 무슨 액이라 표현한다? 림프액이라 표현하겠지. 그 다음에 강강모 위쪽에는 조그마한 돌이 얹어져 있지, 조그마한 돌. 이 조그마한 돌을 귀에 있는 돌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 표현한다? 이석이라지, 이석. 그렇지? 진짜 돌은 아니고 안금성 물질이야. 탄산, 칼슘과 같은 안금성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석을 또 다른 말로는 굉장히 돌이 조그만하겠지. 그래서 귀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와 같다 그래가지고 청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귀청자, 모래사자, 청사, 이석 똑같은 말. 그치? 이 이석이 항상 여기를 뭐 할 거라는 얘기야? 누를 거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강강모가 이석이 눌러지게 되면 이 강강모가 여기 뭐 되겠니? 눌러지겠지. 강강모가 눌려지게 되면 이 눌림에 대한 정보가 강강모 아래쪽에 뭐가 연결되냐면 역시 감각세포가 연결되게 될게. 감각세포. 내가 무슨 세포? 감각세포이다. 그럼 감각세포가 강강모의 눌림 정도를 인식해가지고 이 정보를 무슨 신경 통해서? 감각신경 통해서 이렇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어디까지 보내줄 거라는 얘기야? 역시 소원에까지 보내준다. 그치? 앞으로 배울 감각기에서는 딱 평형 감각기만 여기서 받아들여질 정보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손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기울기를 판단하게 해주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현재 내가 평지를 걷고 있어, 이렇게. 현재 내가 평지를 걷고 있다. 그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현재 여기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 중에서 지금 전정기관만 확대시킨 거야. 전정기관만. 그치?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 강강모가 이렇게 있겠지? 강강모가 이렇게. 수염이 아니라고 해? 전정기 확대시킨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다? 이석이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석. 그치? 그럼 현재 이석은 항상 무슨 방향으로 날 누르겠어? 중력 방향으로 날 항상 누르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간다. 내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길을 만난다? 비탈길 만나요. 걸어가다가 비탈길 만나. 비탈길을 만나는 순간 내 몸이 어떻게 돼서 내 몸이 이렇게 휘어지겠지, 그치? 내 몸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해. 그치? 그러면 여기에 강강모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강강모 위에 뭐가 있겠어? 이석이 이석. 이석은 항상 무슨 방향을 눌러버려? 이쪽 방향을 눌러버렸지?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는 얘기야? 중력 방향이라는 얘기지. 그치? 봐봐. 그럼 현재 내가 서 있는 방향은 이 방향이지. 중력 방향은 이 방향이야. 현재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중력에 대해서 뭐에 있으면 알려주는 거야? 기울어졌으면 알려주는 거지. 이석은 항상 무슨 방향 알려주는 거야? 중력 방향 알려준다고 해. 중력 방향 알려줌으로써 내 몸이 중력에서 뭐에 있으면 기울어졌음을 확인해준다고. 그치? 여기는 봐. 여기는 중력 방향과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서로 뭐하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뭐 할 수 있어? 설 수 있지. 근데 이것은 중력과 서 있는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이렇게 설 수 없고 뭐 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중력 방향과 내가 서 있는 방향을 서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치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리지. 그래서 이 상태로 내려오지,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빌딱길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빌딱길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 순간 내 몸이 이렇게 뭐하겠어? 일단은 휘어지겠지? 여기는 전정기관의 강강모.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석 있겠지? 이석이 어디로? 이쪽으로 중력 방향 알려주겠지? 그럼 네 몸이 뭐 있다는 거를?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있다는 걸? 휘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정보가 손으로 가게 되면 내 몸이 기울어졌네? 그럼 이것도 뭐 해야 되겠네? 일치시켜야 되겠네? 그럼 내 몸은 뭐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중력 방향과 무슨 방향이? 몸에 세워진 방향이 서로 일치되면서 나는 뭐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올라갈 수 있다고. 알았냐? 그치? 이렇게 내려가는 놈살. 그치?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치? 어쨌든 이게 전정기관이 하는, 그래서 내 몸에 무슨 감각? 기울기를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 참고서에서는 이 기울기 감각을 무슨 감각이라고 표현해버리냐면, 위치 감각이라는 말과 똑같이 표현해버리지. 기울기 감각, 위치 감각. 그치?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 감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석이 항상 무슨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만 움직여주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내 몸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지. 그래서 전정기관의 적합자극은 뭐다라고 표현한다? 중력이다라고 표현한다. 그치?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여기는 현재 내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바로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중력이 존재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내가 지구에 있다가 어디로 날아가 볼 거야?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야, 우주로. 그렇지? 우주로 날아가게 되면 우주는 무슨 력 상태니? 무중력 상태지? 무중력 상태에 버리면 우주로 날아가 나는 무슨 기관에 전정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행할 수 없겠지. 왜? 중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우주로 날아가게 되면 전정기관의 기능은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 그치? 즉, 내가 중력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 같은 경우는, 이때 손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했다는 거, 기울었다는 걸, 기울기 정도를 전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야. 판단할 수 없다고. 그치? 손해 같은 경우는. 그치? 자, 그런데 이놈도 뭐가 또 문제야? 대뇌가 문제지? 우주로 날아가더라도 이놈의 대뇌 때문에 나는 마치 뭐 해 더 있는 것처럼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손해는 그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기울어졌다는 정보를 전혀 판단을 못하는데 대뇌가 이놈이 나는 기울어진 것 같아. 그래서 손해와 대뇌가 또 뭐야? 정보가 일치하지 않지? 그러면 또 뭐가 생겨? 또 뭐가 생겨? 멀미가 생긴다고. 그치?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있는 우주선을 타고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우주로 막 나가게 되면 엄청난 양이 뭘 하게 돼? 멀미를 하게 되는 이유라고. 맞죠? 그치? 그래서 우주선 안에다가 몸무게가 막 500만 쏟아지겠지? 그치? 우주선을 막 날아다니게 되면 재밌겠지? 이거 딱 빨아먹을 수도 없고. 제 눈이야? 네,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전정기관에서 하는 역할. 그래서 기울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거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 너희들이 느끼는 현상이다. 현재 나는 중력에 대해서 기우는 정도에 설명해. 기우는 정도에 대해서. 그런데 내 몸이 가끔 이런 운동할 때 있지. 수직 운동할 때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뭘 탔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내가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딱 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내 몸은 올라가요. 그럼 이석은 순간들 밑으로 많이 눌러버리겠지. 이 정보가 손으로 가게 되면 나는 마치 몸이 약간 무거운 것처럼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딱 멈추게 되면 이석이 약간 들뜨지. 이석이 약간 들뜨게 되면 감각부를 많이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손으로 가게 되면 내 몸이 약간 뭐하다고 느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거지. 이것 역시 뭐와 관련돼 있다? 전정기관과 관련돼 있다. 대체 내 몸에 약간 무게 정도의 감각도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대체 기울기뿐만 아니라. 대체 그렇고. 자,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